저희가 방금 소개를 받은 근데 저희는 법인인데 법인명은 ANLN 랩이라는 법인명이고요. 상호는 패스 플러스 융합 입시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인 이현국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장이 가볍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노인네 흉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진짜 참고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이따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는 걸 봐서 이 지역, 김포 지역의 학구열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최대한 축된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입시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상식, 정보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좀 크게 하면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참여를 하시고 작게 하시면은 뭐 한 2~30명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수시라는 거는 정시나 어떤 수치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기준치 대학들은 저렇게 선발을 하는데 우리 자녀는 이러이러한 케이스, 이러이러한 상황, 이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렇게 단체로 하는 입시 설명회에서는 사실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지금 거기는 저희 대치 전화번호만 있는데 저희가 3년 전에 이쪽에 송도센터도 하나 오픈을 했어요. 여기서 대치가 가까운데 송도가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맞는 궁금하신 거에 대한 문의를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김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응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6학년도 입시 변화의 이해와 정보 해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대학을 가는 해는 2025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저희는 교육부에서 학년도로 따져서 2026학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번이 2026 학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입시가 어떻게 변할 건지 지금 100% 정확하게 맞히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많은 고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많은 고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까지는 명확하게 입시 계획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것은 그 해가 또 들어가 봐야 돼요. 내년이 되면 25학년도 돌아갈 수 있고 내년이 되면 26학년도 그게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28학년도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2028학년도에 대대적으로 입시 제도가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계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6학년도, 2027학년도까지는 2024학년도 입시 제도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영국이라고 하고요. 이거 회사 실적이고요.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이해, 그다음에 2026학년도 입시 대응 전략, 그리고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의 이해에서 2024학년도, 과연 26학년도에는 몇 명이나 대입을 응시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는 대학 정원에 몇 명이 응시할 거냐가 바로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응시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26학년도는 대응시하는 학생들은 2007년생들이죠. 황금 돼지해라고 해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 출생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2007년생들이고 고3까지 올라오는 학생이 44만 3,870명 정도로 추정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나는 그래도 대학을 갈래라고 응시 희망을 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졸업생, 재수생이죠. 그 다음에 뭐 검정고시라든가 기타 합쳐서 토탈 저희가 예측하기는 47만 9천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3만 명 정도가 지금 늘어나죠. 이거는 뭐 자연 증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증가 인원이 늘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학별 모집 인원을 놓고 보면 수시, 정시를 놓고 학년도별로 쭉 변화를 보시면 2004학년도까지가 입시 계획안이 지금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시가 27만 2,032명, 정시가 7만 2,264명을 선발해서 토탈 34만 4,29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23학년도에 보면은 약 5,000명 정도가 줄었고, 이 부분은 2026학년도에는 조금 더 줄 거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대학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죠.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가 학령 인구의 감소에 의해서 정부에서도 대학의 정원을 계속 지금 감원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원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고, 이렇게 감축되는 추세는 2026학년도, 28학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로 되고, 그게 과연 얼마만큼씩 줄 거냐, 그건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속 줄어나갈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정시를 40%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시가 27만 2천 명이고 정시가 7만 2천 명밖에 안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 정시를 40%에다 맞춰라 하는 대학은 전국의 198개 대학 중에 16개 대학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16개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과거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의 학생들을 뽑았던 대학들이죠. 대표적인 고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워낙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안을 낸 거고, 그런 대학들 16개 대학들을 40% 정도는 정시에 맞춰라 라고 권고안을 내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198개 대학 중에서 16개 대학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6개 대학이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모든 분들이 희망사항의 대학일 거예요. 서울대는 원래 학생 교과가 없습니다. 서울대 빼고요. 원래 정시는 뭐 들지만 16개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중경, 외식 이런 대학들 16개예요. 그래서 그 대학들만 정시를 늘리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2023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봐서 서울 시내는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좀 이런 대학, 그래 그 대학 들어갔어 하는 대학, 뭐 예를 들어 수원대, 그런 뭐 성결대 이런 데까지 다 합쳐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요, 쭉 이런 데까지 합쳐서 40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40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 다 해봐야 16,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다음에 문과는 14,000명 조금 넘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대로 약 48만 명 중에서 정시로 그 40개 대학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티오는 약 16,000명 정도예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학들 모집 인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를 시켜서 비교를 좀 해보면, 정시 모집 인원과 수시 비중의 수도권 전국으로 놓고 보시면 수시가 27만 2천, 아까 보신 대로요. 정시가 7만 2천 명 정도고요. 수도권으로 압축해서 보면 수시가 7만 4,598명, 정시가 4만 3,629명. 이제 얼추 비슷하게 60%대 40% 비슷해지죠. 정확히 디테일하게 예상하면 65%, 35% 정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40%가 돼요. 왜냐하면 수시 모집인 2월 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면 그 TO를 정시에서 늘려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인원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놓고 나중에 보면 거의 40%에 육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6개 대학이 다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만 놓고 보면 약 60%대 40% 정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퍼센트를 나눠보면 24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모집이 전국 단위는 79%, 정시가 21%, 수도권으로 압축시키면 수시가 64.4%, 정시가 35.6%. 아마 이거는 2026학년도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왜? 대학에서는 정시로 선발하는, 즉 다시 말해서 수능 시험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평가를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국립대 같은 경우에 상관없지만 국립대도 사실 교수를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뭐 어느 대학도 간호학과 응시하는 게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연세대 간호학과에다 문의해보고 교수랑 얘기를 해보면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남학생 안 뽑습니다. 이유는 2학년 되면 다 도망가요. 그럼 사실은 사학에서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죠. 정시와 수시의 차이는 뭐냐면 정시는 내 성적에, 즉 적성과 무관하게 내 성적에 맞춰서,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서울대만 가면 돼.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놈이 조금 점수가 모자라요. 그럼 어디에 쓰나요? 농경제학과 쓰잖아요. 그죠? 그럼 기계공학을 가려고 거기가 내 적성이고 그런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같은 거 만들고 막 이런 게 취미였던 놈이 서울대를 가기 위한 목적 하나로 갑자기 농경제학을 공부를 하면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2학년 되면 엄마 나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학교에서 통과를 하는 거고. 그런데 각 대학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 학생도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4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탈률이 제로랍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그렇게 40% 권무원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정보 공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이탈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부 안에 의해서 이제 넘어가네. 잠시만요. 이건 앞으로 앞 페이지가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앞에. 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수시 정시 모집 비율은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 2028학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정시를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2026학년도 이 특징을 좀 추격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25학년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28학년도부터는 입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 지금 한참 말 많은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도 시행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과 선택에 대한 폭을 학생들한테 넓혀주겠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뭘 말 많죠. 뭐 1년에 수능을 2번 보자라든가 뭐 말 많습니다만 다 아직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이거는 2024년 4월 달에 확정 발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인은 소폭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중등기도 혹시 우리 내 아이를 나는 교사를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해서 응시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23학년부터는 사범대를 필수적으로 졸업하지 않으면 교사 임용이 안 됩니다. 이유는
지금 교사 적체 현상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자,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요. 의학, 약학, 간호 계열은 지역 선발 비율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히트시켰어요. 그래서 지역 선발 비율 40%, 강원도와 제주는 20%입니다. 이걸 의무화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상도에 산다, 대구에 산다. 그러면 경북대 의대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나와서 잘하고 학교를 거기서 다니는 애들 중에서 전체 모집 인원 중에 4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응시한 애들의 폭은 좁아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이 넓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국 대학들이 너무 중앙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좀 정리해보겠다는 의도인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23학년도 올해죠. 올해부터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우리 애를 의사 만들어야지, 또는 약대 보내야지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두셔도 좋을 듯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입은 과연 어떻게, 대학 입학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시와 수시로 선발을 크게 나눠 보는데, 정시, 이게 학생부 종합전화, 학생부 교과 그러면 그럼 무조건 다 수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정시에도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어요. 역시 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은 이 부분이죠. 수능 위주로 뽑느냐, 학생부 위주로 뽑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으로 뽑는 거를 수시라고 얘기를 하고, 수능 중심으로 뽑는 전형을 정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능 위주 전형은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말 그대로 정시, 즉 수능 성적만 갖고 뽑는 게 정시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실기 실적, 이게 옛날에 특기자 전형이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예를 뭐 영어 특기자, 수학 특기자 이런 식으로 뽑았던 전형인데 크게 의미 없고요. 두 전형으로 놓고 보면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선발이 이제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이제 수전형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정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절대평가,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로 들어가졌고, 이제 지금부터는 상대평가가 국어와 수학, 탐구 요 세 과목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영어와 제2외국어 한문들, 제2외국어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가 이 앞에 2021년도 수능부터 앞서부터 진행이 되어져 왔고요. 23학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평가가 추가되어지는데, 이건 뭐 알고 계신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이과 공통 통합해가지고 선택 과목을 만들었죠. 국어와 수학에서. 국어에서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 과목으로 해서 화작과 언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 문항수는 기본 공통 문항을 34문항, 선택 문항을 11문항으로 해서 토탈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말이 많죠. 이거 100% 안에 45문항은 어떻게 다 해줬느냐. 그걸 또 1교시에 써가지고 애들 망쳐놓으면 2교시, 3교시까지 배탈 무너지게 만드느냐 말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토의는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학이죠. 수원과 수투로 나뉘게 되고요. 이게 공통 과목이고, 확동,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해서 22문항, 8문항, 토탈 30문항으로 구성되어지게 해서 이거를 문이과 통합 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죠. 이제 무너져 버렸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을 지원하는 학생인데 얘가 과학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공부하고 건축공학을 입학을 해요. 그럼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시도 교수죠. 아니 얘가 물리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당시에 교수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반대하는 게 교수들인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어떻게 정했나요? 학생들이 우리 대학의 이과에 진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요 과목은 해. 요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 라고 다 지정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하세요 라고 정해놓은 학교가 전체 56개 대학입니다. 이 56개 대학에서 지금 초록색으로 일부 표현해 왔는데,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이 그나마 어머님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들이죠. 그죠? 검정색까지 포함하면 지구의 이제 그 직업이라고 그러죠. 지방 뭐 저 국립대라든가 그것까지 다 56개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과 그래 그럼 들어오려면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해서 해. 그 밑에 확률과 통계를 지정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구, 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이 세 개 대학의 공통점은 뭔가요? 한의학과를 인문계에서 뽑는다고요. 지정을 해가지고. 밥도 마찬가지,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중에서 사탐, 바탐 중에서 이과를 들어오려면 그 중에 198개 대학 중에 62개 대학이 과학을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지정하는 대학이 또 응시 자격이잖아요. 지정한 대학이 62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말이 문이과 통합이지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공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이 물리를 배운 적이 없고 뭐 화학을 배운 적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H2O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화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우리 애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학과를 가서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계열로는 내가 가야지 라는 거는 정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보면 고등학교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뭐 건물주요, 재벌 2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노력하시니? 안 한대요. 좀 더 재벌 2세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직업군의 대학을 명확하게 모르는 학생들이 90%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 꿈이 뭐니? 수의사요. 수의사도 대학에 들어가면 11개 학과로 나뉩니다. 대동문학, 소동문학, 화춘문학 쭉 나뉘어요. 이런 구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꿈이 뭐니? 기자요. 기자도 편집 기자, 촬영 기자, 그다음에 취재 기자로 나뉘는 거고, 취재 기자도 뭐 정치부 기자냐, 그다음에 뭐 사회부 기자냐, 또는 뭐 의학 전문 기자냐,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겉에 표면. 근데 이거는 학생들만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학생들만의 잘못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게 뭐냐면 걔네들이 직업군을 얼마나 접해갖고 있어요. 그 부모님들께서 이건 여전입니다만 야 공부 좀 해 이놈의 자식아 맨날 그러지 마시고요. 관심 있게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공부 좀 해 이러지 마시고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직업군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 위주로 편집된 그런 영상물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컴퓨터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되게. 그럼 양자 컴퓨터 관련된 거 많거든요. 얘를 눈높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링크해서 툭툭 보내주세요. 한 시간 그래 애들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뭘 탐구하고 뭐 이게 명확해져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잠깐 얘기가 접근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바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가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21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부럽죠? 22학년도에는 이렇게 선택 과목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시에서 시험을 봤을 때도 전략이 내가 정시로 가겠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정시로 가겠다 하는 경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각 대학별로요. 국어, 영어,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의 반영률이 다 달라요. 똑같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도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환산 점수는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A라는 대학이 내 꿈이야, 내 목표야. 그런데 A라는 대학에서의 반영 기율은 과목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반영 기율이 높은 과목에 대한 그 시간 할애가 하는 부분이 더 커야 되죠. 그 점수를 높게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과를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영 기율이 높은 과목은 수학하고 탐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대 같은 경우 보면 수학과 탐구를 합치면 전체 100% 중에서 70%예요, 두 과목이.
그러면 국어 만점 맞았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수학을 못 봤어. 그러니까 포기해. 반대가 되면 수학은 되게 잘 봤어. 근데 국어를 좀 못 봤어.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는 16개 대학들입니다. 16개 대학들이고 이와 같이 정시 인원이 좀 증가를 했고요. 다음에 수시를 좀 말씀드리면 4개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시간에는 논술과 학기자 전형에 대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학생부 중심 교과와 학생부 중심 종합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는 교과 정량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저기에 20% 내지 30% 정도를 수시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보통 30% 반영하는 대학은 10%는 출결 봉사, 20%는 교과 내신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출결 봉사는 거의 무의미해요. 거의 무의미합니다. 만점 맞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과 정량도 대학별 모집 인원을 잘 봐야 되는 게 전체 3년치 성적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과목분의 잘 본 거 위주 순서로 몇 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차 안 벌어집니다.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 종합 전형은 알고 계신 것처럼 교과와 비교과를 정성과 정량 평가로 하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 교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대학이 대부분이고, 거꾸로 종합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넘어진 다대학에 보면, 자 이제 중학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부모님들의 자녀의 성적표, 즉 학생부의 교과 발달 상황에 적히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 단위수, 원점수, 교과 과목, 그다음에 표준 편차, 그다음에 수강 인원. 다들 여기만 보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이게 막 6등급, 7등급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1, 2, 3등급 안의 범위에서는 환산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를 다 합쳐봐야 50명이 안 돼요. 42명입니다. 그럼 1등급이 몇 명 나오나요? 1명 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을 2명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1등급이 내와 이과 인원이 전체 인원이 300명이에요. 300명인 학교에서 1등급 같이 평가할까요? 대학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 환산합니다. 다시 다 환산해요. 그 환산할 때 쓰는 요소가 뭐냐면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 이 4개 항목 가지고 다시 환산합니다. 환산하는 방법은요, 요 표준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 대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산 계산합니다 라고 발표하는 대학들이 대표적인 게 연대하고 시립대인데, 그 연대 대학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Z점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실제로 내가 받은 내신 성적하고 대학별로 환산을 해보면 성적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니까 얘를 주목해서 보지 마시고요. 얘를 주목해서 평균 과목과 그 다음에 원점수와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 여기 김포 지역의 학생들의 학교들의 표준 편차를 보면 일반이 보통 20에서 24 사이입니다. 20에서 24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을 보시면 진로 선택은 여기서 빠져있는 게 표준 편차만 빠져있죠. 지금 일부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을 성적에 반영을 합니다만 뭐가 좀 반영하냐면 단순하게 A, B, C, A냐 B냐 C냐만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주면 A가 몇 프로가 A 좋니? B는 몇 프로 좋니? 예를 들어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A 그래놓고 여기 성취도 100분이 몇 명, 80% 이렇게 대학들이 있어요. 다 A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A라는 얘기죠. 근데 쉽게 내면 돼요. 대학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A냐 B냐 C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몇 퍼센트냐, 분포도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교과를 뽑는 대학들이 보면 원래 전형들이 건대, 경희대 얘네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정시로 확대해라, 인원을 확대하니까 교과 전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10%를 권고를 했고요. 10%에 맞게끔 교과로 뽑지 않던 대학들도 교과 전문을 신설을 해서 지금 적지 않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원래 교과 참석 계속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을 좀 꼭 봐주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가 4개 대학은 없습니다. 연대, 이화여대, 한양대, 동국대는 없어요. 이 상위권 대학 중에. 그런데 주의하실 게, 그러면 우리 애는 내신은 괜찮은데 수능 성적이 안 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역에서 보면 재학생들은 수능 성적 그렇게 잘 안 나와요. 대부분의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고3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아시는 분 계시면 이제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애가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대. 그래서 수능으로 올인하려고 수능으로 올인이 아니라 가까운 학원으로 올인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아이들 성적 잘 나오고 들어온 애들 10년 동안 공부해서 놀고 싶은 거 참고 공부해서 나온 성적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펑펑 놀다가 4개월 열심히 한다고 걔를 따라잡는다. 잘못된 거죠. 공부 그렇게 성적 안 나온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죠. 4개월이면요. 습관 들이는 작업에만 4개월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엉덩이 책상에 붙여서 집중하는 게 가능하게끔 하는 거까지가 4개월 걸려요. 교육진작 쪽이 한 10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와요. 최저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보면 뭐 읍면단이라든가 소도시 단위로 보면요. 외신 성적이 1점대 초반 나오는 거 이 수도권에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방이 1.0짜리 수두룩합니다. 근데 수능은 3, 4등급 돼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자신은 없고 내신 성적은 뭐 1.0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 어디 있을까요? 최저 없는 데서 몰리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입교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일반 학과에 합격할 시 보통 교과 기호 1.1, 1.2이래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사실은 교과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과 전형에서는 다시 말해서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추천서도 받아야 됩니다. 추천서 누구 줄까요? 선거 이재명은 주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교과 일단은 학생부 종합이 됐든 교과가 됐든 내신 성적에 올인하는 게 맞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입니다. 지역별로 서울광역시 고시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50%가 못 맞춰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경쟁률이 되게 높은데 특히 대표적인 게 여기 인하대 논술이요. 처음에 경쟁률을 보면은 뭐 250대 1 막 이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실질 경쟁률을 보면은 뭐 10대 1 실제로 못 맞춰.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인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이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공적합성이라고 발표를 돼 있는데 사실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계열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의대 보내야지 그러면 봉사활동 다 대학병원 가서 시키고 의대 교수 바보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대학병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청소하거나 띠들르고 안내하거나. 이거는 의료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은 꼭 좀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11월 달쯤이 아마 예약이 되는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행단평가 뭐고 동단평가 문제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업 역량과 그다음에 인성과 발전,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이 4가지 요소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인성도 주의하실 게 주변에 그 아시는 분, 친구분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면 학교생활 기록부 좀 하나 잠깐 달라고 해서 보세요. 이 행동 특성 및 발달 상황 이게 담임 선생님이 적는 건데 학생도 맨 뒤에 있거든요. 다들 뭐라고 적어놨냐면 수업 시간에 매우 성실히 임하며 배려심이 많고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휴머니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퍼스널리티를 적어야 돼요.
근데 잘못들 오해하고 계시죠. 그 여기 하늘고등학교, 인천에 하늘고등학교 있잖아요. 여기 참 생활기록부 잘 적어주는데 제가 봐도 여기 생활기록부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놓고 딱 놓고 행특을 보면 표가 혼납니다. 일반 고등학교 그냥 정말 이 학생 무지하게 착한 학생이에요. 이 컨셉이고. 그다음에 한국어 같은 보면 얘는 이런 거에 능력이 있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런 거에 탁월한 관심들을 갖고 또 그 탐구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 차이고. 그래서 여기 인성 역시 마찬가지 시모니티가 아니라는 거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건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정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과 국어에 대해 선택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올해 202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결과를 놓고 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과 합법과 전문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을 놓고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다 원점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만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고정점수 차이에 의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올해 본 표준점수가 149점이었고 합법과 전문을 선택해서 만족한 학생들은 표준점수가 147.2점의 편차를 보입니다. 2점 그거 이거 큰 점수도 아니네요. 48만 명 중에서요. 저 2점 편차면 약 1000에서 1500명 차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이과를 기준으로 하면 11,000명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40개 대학에서 더 줄여서 한 25개 대학 서울 시내 안에서 그래도 저 대학은 좀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 인원을 크고 보면 1000에서 1500명이면 거의 한 두세 개의 대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속 이 정도의 편차를 보여왔어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와 합성을 선택했을 경우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에 표준 편차가 147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만점을 받았을 경우 144점 3점의 편차를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과를 갈 거냐 문과를 갈 거냐 그거는 뭐 적성 따라 갑니다만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문과 학생도 내가 정시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지 하는 학생은 미적이나 기하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에서 보면 약 15,000명, 10,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사탐과 미적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주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정시를 하는 상위권 대학을 국가위권 대학을 갈 거야 라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오마킹한 학생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이게 성적표, 수능 성적표를 작년 것과 비교를 해본 겁니다. 22학년 비교해보면 작년 거, 재작년 거 21학년 때 문과 이과 나눠서 봤으니까요. 다형을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1급, 1등급 인원이 7,000명이었고요. 22학년 통합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에서 18,000명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전체 인원을 모아놓고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 이게 약 97.8%, 98% 정도 되잖아요. 그 인원이 3,0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이과에서 의대 모집 인원이 약 3,0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시에서 빠지는 학생, 논술로 빠지는 학생, 기타 등등 한 60% 정도 빠지거든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보면. 그러면 물론 이제 국어나 다른 과목이 성적이 됐을 경우입니다. 요 정도의 100분이 오면 오케이. 그럼 한번 이렇게 써보자. 아주 상위권 아니어도 이렇게 했는데 문이과 통합 수학에서 보면 자 여기가 이제 97.7%니까 가장 근사하죠. 그죠? 몇 명입니까?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 받아가지고 100분위는 똑같지만 의대지 같은 데서 상위권 지원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큰 낭패를 보십니다. 이렇게 입시 형태의 성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정시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겠고요. 국어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 과목을 하느냐에 대한 유불리도 좀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높은 거는 표준 점수가 높은 건 문제가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낮에서는 그만큼 문제가 쉬워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쉽다고 반전이 불리하고 높다고 반전이 불리하고 유리하냐? 아닙니다. 내가 부가목에 대해 자신이 있을 때는 높은 걸 선택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분명히 유리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저기 표점이 높은데 그럼 나 저거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거 해야지. 그럼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점 맞고 서울대 떨어졌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시 사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변화볼 27년부터 26년도까지의 표준 점수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시는 그러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2019학년도 이제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서영교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천에서 수시로 서울대, 지표가 어떻게 서울대 기준으로 하니까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131명이고요. 정시로 입학한 학생이 6명이었습니다. 이 6명 중에 5명이 재수생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서울대만 표현을 하는 것뿐만이. 왜? 재수생이라는 정말 높은 장벽이 있거든요. 저희가 매년 통계를 뽑아보면, 수능 뽑아보면 재학생과 재수생의 수능 확률이 평균 재수생이 1.3등급이 높습니다. 이걸 뚫고 들어간다? 정말 재학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재수생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작년에 갖고 있는 컨디션 가지고는 불합격을 했으니까 올해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전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나요? 논술하고 수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논술로 나눠집니다. 정시에서는 나름대로 수능이고요. 근데 재학생은 정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재생을 피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메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을 목표로 해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한 7, 80%가 그래요. 엄마 내가 여태까지 공부 안 해서 정말 미안한데 이제 내신은 난 틀렸고 1년 동안 내가 정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마 원하는 대학 갈게. 그리고 학교 가서 잡니다. 나중에도 절대 웃지 마세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보시면은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속하고 이 세 개 구에서 서울 시내에서 서울대학을 정시로 입학하는 애들 중에서 약 6, 7% 정도가 이 네 개 구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구에서는요, 보세요. 빵빵빵빵입니다. 빵빵빵빵. 그렇게 밀집돼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가 또 이제 정시 전형번을 바꿔버렸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 40% 뽑으라고? 그래 뽑을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뽑게. 어떻게? 정시 수능과 내신을 둘 다 해. 학생부 관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는 종합전형 관리대로 하고 수능은 수능대로 해. 둘이 합쳐서 60대 40으로 평가할게. 그게 뭐예요? 더 힘든 거죠. 그죠? 더 힘든 겁니다. 이 입장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정시 싫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인가? 거기다 올렸어요. 올려서 20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올렸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이건 대학의 선발 재량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없죠. 이게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대학 재량이래. 이게 올해 작년 버전이거든요. 이제 올해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그렇게 지금 뽑고요. 정시와 입교 서울대 이게 재학생 재수생의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얘는 고려대학교의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전형별로 빼는 겁니다. 압도적이죠. 차이가 확 나죠. 정시와 수시에 대한 비율이 재학생 재수생이 확 벌어지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양분화됩니다. 양극화되고 있고요. 자, 이제 교과 전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른 건 뭐 크게 없고요. 설명 다 드렸고 얘만 주의하십시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관건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관건이고요.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어머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비율이 20, 40, 40분이 20, 30, 50%였었어요. 그럼 보세요. 20, 30, 50이면 1학년 1학기가 10%, 1학년 2학기가 10%, 2학년 1학기가 15%, 2학년 2학기가 15%, 3학년 1학기가 50%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3학년 1학기 올라가가 정말 뒤집어 엎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나오면서 대학들이 고등학교가 좀 머리를 쓴 거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성적이 하락되는 폭을 없애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 즉 일반 성적이 나오는 과목, 일반 선택 과목들은 한 3과목, 나머지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부담은 없고 성적은 안정적인 게 되는 거죠. 큰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걸 50%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고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부터 10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2학년의 반영비를 더 높여버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과거에는 그래 1학년 때 다소 좀 성적이 안 나와도 2학년, 3학년 때 극복하면 되지. 그런데 어머님들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지역에서 뭐 이게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중학교 시험에 고등학교를 잘 가야 돼.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잘 봐야 돼. 물론 잘 봐야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올인하세요. 궁극적인 중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요?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메인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메인에 대한 준비를 하시지 않고 여기 지역적인 것만 보시는 거예요. 대학은요, 어느 한 지역의 학생들의 경쟁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끼리 지금 여기 보고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실제로 타 지역들 같은 데서 보면은 여름방학부터 사실은 고1 예비 고등부 과정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도 모자라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따지고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 중간고사를 언제 보고 기말고사를 언제 보고 여름방학은 얼마나 하고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딱 입학하면 선행, 예습 할 시간 없습니다. 할 시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수학 같은 경우 보통 그러면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수상, 1학년만 하고 들어가야지 거기 딱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겨울방학에 아무래도 2학년 때면 수원 해야지. 그리고 그럼 수투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과애들은 거기서 극한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이 모르시면 미분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수투는 언제 해요? 2학년 여름방학에 2학년 여름방학 3주예요. 수학학원 6번 갑니다. 우리 애가 IQ가 150이 넘어 맹사에 오냐? 그럼 하세요.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 후에 선행을 준비한다?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휘문고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보면 약 70%, 100%가 아니죠. 70% 정도 애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기하까지 다 한번 정리하고 들어와요. 그래도 힘든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준비해야지. 조금은 생각을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를 생각하세요. 고입이 목표입니까? 대입이 목표입니까? 그럼 여기를 가야죠.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실제로 서울은 이미 다 시작을 했어요. 전에 서울부터. 근데 이제 뭐 지금 여름방학이 그래야 시간이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여름방학부터도 적어도 국영수 기초학부이라고 그러죠. 기본학부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선행학습은 되어 있어야지 내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학교하고 다르게요. 중학교는 시험 본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만 딱딱 외워도 되잖아요. 고등학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폭도 넓어요.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암기 과목 할 시간이 없어요. 암기 과목 할 시간이 없어요. 국영수다. 그러니까 국영수는 365일이 시험 대비 기간이 돼야지. 그래야지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지 암기 과목을 고등학교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관리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리 애가 내신이 1.5야. 그러니까 나는 교과 써야지. 조금 교과로 가야지. 천만의 말씀이다. 대학별로 환산을 하면 1.8이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들 생각에 1.3과 1.5가 있으면 1.3이 반드시 붙고 1.5가 반드시 떨어지는 전형이 교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세요. 1.5가 떨어지고 2.0이 붙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대학별로 다시 이렇게 편차를 하기 때문에 편차가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말 그대로 정성평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뭐 할래? 어떤 길을 할래? 예? 뭐 저희도 그렇게 관리하면서 어떤 걸 할래? 뭐 기자 할래? 기자에서 뭐 할래? 요거 방향만 잡아놔 주셔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중점을 해주시고 지금 가장 신경 쓰실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대학 입학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고교 과정에 대한 내신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당연히 공부니까 시간 투자하는 거 비례해서 늘어나죠. 네, 그것만 명점을 좀 두시고요. 시간이 된 연기로 되는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분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